자, 오늘의 사건은 우리 간통죄. 조선시대 때는 일단 간통 현장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눈빛 교환이 혹시 중요해요? 원래 간통죄를 형사처벌하는 건 한국과 네. 중국에 아니지, 옛날부터 다 전통이. 그러니까 간통이 유죄, 증거 능력이 되려면 현장을 잡아야 돼. 좀 현장 포착에 준하는 물증을 잡아야 돼요. 불륜이 일어나는 순간에 이 방과 시트의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네. 올라가는 거예요. 아, 오늘 난 가운데 못 앉아니까 전문 용어가 너무 나와. 아니 근데 자, 오늘의 사건은 우리 간통죄. 이 조선시대 때는 일단 간통 현장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사건은 그 사건이고, 조선시대 그러면은 딱 떠오르는 건 아무래도 유교사예요. 엄격한 유교사회. 남녀 7세 부동석 이러고 여자들의 사회 활동이 참 제약이 많았죠. 요새 뭐 간통 그러면 주로 일어나는 거, 저도 유튜브에서 가끔 나오는 거 이렇게 변호사님들이 하는 걸 보는데,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뭐 직장 내라든지 아니면 뭐 동호회 뭐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리고 뭐 근데 그 조선 시대 때는 클럽이 없었을 어디서 일어났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도 예. 사람 사는 사회는 다 저게 벌어져요. 아니 뭐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건 아닐 테고요. 근데 같은 동네에서 일하잖아요. 같은 동네에서 농업 다 얼굴 봐요. 다. 그렇군요. 마님과 하인의 관계 이런 거 아닙니까? 아, 그것도 꽤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었고. 예. 예. 아무튼 뭐 희한한 사건이 굉장히 저도 보니까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자꾸 맨날 보는 사람보다도 네. 어쩌다 보면 더 빨리 그거 돼요. 아 그런가요? 아랍권 이러고 해도 다 하고요. 음. 제가 아는 친구 부인은 맨날 수술실에서 만난 의사랑 간호사였는데 네. 마스크 쓰고 맨날 만났대. 음. 근데 그러는 사이에 네. 만나서 좋아해가지고 벌써 만나자 해서 이게 사귀었다. 얼굴도 제대로 눈만 못 보고. 예. 눈만 보고. 눈만. 눈빛 교환이 혹시 중요해요. 근데 어쨌든 그런데 그럼 조선시대 때 같은 경우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민사인데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도 형사였죠. 90년대 제 기억으로는 90년대에 아마 이게 형사에서 민사로 바뀐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놀랍게도 예. 아직 10년이 안 됐습니다. 그밖에 안 됐는데. 그거밖에 안 됐어요? 네. 2015년입니다. 나 되게 오래된 줄 알았는데. 얼마 네. 안 됐구나. 오래된 것 같죠? 네. 예,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차례 이 간통죄 위헌 여부를 다루다가 계속해서 이제 합헌 결정이 나왔고 결국은 이제 네 번째 만에 2015년에 이제 위헌 결정이 나오면서 좀 사라지게 됐죠. 근데 이거 좀 심각한 문제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오해가 민사로 가면은 처벌을 안 한다 뭐 네네. 그냥 뭐 이런 이제 뭐 여자들이 어머너머 이게 뭐 어디다 하소연하냐 막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꼭 그런 의미는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예, 꼭 그건 아니고 당시에 이 부분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7대2로 이제 위헌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각각의 재판관마다 위헌이라고 지적한 부분들이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그리고 애초에 이 간통죄가 여성 보호를 위한 거냐 여기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 취지가 있어서 간통죄가 여성 보호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간통죄 규정이 우리나라 형법 만들 때부터 있었습니다. 53년도에 형법이 처음 만들어져서 시행됐는데 제정 형법부터 있었어요. 그 전부터 당연히 있었던 것이고 쭉 왔다가, 근데 이제 세상이 많이 변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간통죄를 형사처벌하는 게 더 이상 여성 보호의 기능을 할 수가 없다. 오히려 여성에게 좀 부작용을 주는 기도 한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헌법재판소의 의견들이 있어서 차차 좀 자세히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원래 그러니까 간통죄를 형사처벌한 거는 조선시대 명나라다 그렇게 했고 그 전부터 했는데, 그거는 뭐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도 아니고 남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도 아니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란 말이에요. 그쵸. 예, 원래 간통죄를 형사처벌하는 건 한국과 네. 중국에 아니지, 옛날부터 다 전통이죠. 다른 나라도 그랬죠. 돌로 쳐 죽여라 뭐 이런 것도 네. 있는데, 이게 남자를 보호하게 만든 것도 아니고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사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날 그렇게 그게 생각이 바뀌었지? 구체적인 사건을 한번 제가 그럼 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세종 10년 4월 15일에 어떤 남자가 간통을 하고 방문을 나올 때 남편이 봤어요. 그리고 그 남편이 막 쫓아가서 이 사람을 죽인 거예요.
뭐 어떻게 죽였는지는 안 나오고 뭐 칼로 죽였는지 때려 죽였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 수령이 그 남편을 살인죄로 판결을 했는데 세종대왕께서 사람의 정리상 이거는 법 감정, 그러니까 법 상식에 맞게 판결하라고 반려를 했죠. 그러니까 살인이 아니라 이거는 그 사람의 어떤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충분하다 그러면서 다시 반려를 했거든요. 최종 판결은 어떻게 나왔나요? 최종 판결은 감형이 됐던 것 같아요. 정확하지 않은데. 근데 이게 두 가지 법이 있어요. 조선시대 형법은 대명률을 사용했는데 대명률의 간통죄에 관해서 이 사건과 관련된 법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일단 유죄여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간통이 유죄, 증거 능력이 되려면 현장을 잡아야 돼요. 현장을 잡지 않고 제가 쟤랑 간통을 했대. 네. 이런 뭐 정보로 옛날에는 카메라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무조건 현장을 잡아야 돼요. 그게 아니면 성립을 안 합니다. 두 번째, 현장을 잡는 과정에서 뭐 두드려 패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 잡는 죽이거나 한 거는 무죄예요. 근데 현장이 아닌 데서 야 쟤랑 요즘 바람핀데 그랬더니 뭐 남편이 화가 나 쫓아가서 뭐 이렇게 때렸다, 네. 죽였다. 이거는 범죄 상해요. 근데 그럼 이 사건에도 뭐가 두 가지가 문제인데 방문 밖이 현장이냐? 네. 네. 그다음에 그게 현장이라고 해도 거기서 죽였으면 좀 얘가 다른데 도망을 치니까 쫓아가서 죽였어. 그러니까 현장에서 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현장을 벗어났기 때문에 살인이다. 그랬더니 세종이 야 아니 근데 현장이라는 개념이 보고서 조금 도망쳤다 그러면 현장이 이어지는 거 아닌가요? 네. 그게 문제고 그다음에 여기서 그 얘기는 안 나왔지만 방문 밖에 있는 게 어디까지 현장이냐. 요게 이제 다른 사건에서는 좀 논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못 나오게 막은 다음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깔끔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도 현대도 이런 사건들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그 간통죄가 위헌 결정 받으면서 사라지면서 최근 10년 동안 이제 그 판례가 나오지 않습니다만 예전 판례들을 보면은 그때는 이랬구나라는 걸 이제 아는 경우들이 많은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간통죄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증거가 필요했는가 이거를 먼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직접 현장을 잡아야만 처벌할 수 있다. 저는 이거 이해가 됩니다. 아주 100%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누명을 너무 많이 쓸 수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봤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위증이 횡행하거든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냥 다 위증한다고 봐야 돼요. 아니, 증인은 다 위증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드나 뭐 영드 뭐 이런 거 보면은 증언에 굉장히 좀 중요하게 증언을 보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도 약간 좀 의문이 있어요. 저 나라는 정말 저렇게 할까 과연? 아니 거짓말하면 어쩌려고 그래? 근데 아무튼 뭐 그건 외국 얘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확실한 어떤 물증이 있지 않으면 사람의 어떤 그 진술, 증언만으로 처벌을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더더욱 게다가 이 간통죄에 관련해서 간통행위를 증명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거잖아요. 증명을 누가 해야 되냐? 검사가 해야 됩니다. 재판에서. 유죄의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판사가 유죄의 확신을 가질 정도의 어떤 증명이 있어야만 유죄다. 간통 역시 이거 간통이 범죄야? 지금은 그러지만 그 당시는 범죄니까요. 똑같아요. 그러면은 간통죄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증명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아주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고 계속해서 수십 년 동안 그게 이어져 왔거든요. 간통죄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남녀 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이 간통죄의 경우는 좀 특별하다는 거예요. 행위가 통상 당사자 사이에 비밀리에 이루어진다. 또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행하여진다. 네, 그렇잖아요. 네. 말을 굉장히 현학적으로 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래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범행의 전후 정황에 대한 재반 간접 증거들을 종합해서 범죄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판단되면 직접 증거가 없어도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보고 간통죄의 특징이죠. 누가 맞겠냐는 거예요. 몰래 녹음을 했다, 몰래 녹화를 했다, 뭐 자백을 했다 이러면 몰라. 하지만 아니라고 하면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간접 증거를 가져갑니다.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이건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직접 했던 사건인데 혹시 뭐 이게 네. 모텔에 둘이 같이 들어가는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뭐 손 붙잡고 잤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현장 포착은 아니어도 좀 현장 포착에 준하는 물증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둘이 나왔는데 방에서 어떤 네, 쓰레기를 뒤져서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그런 것까지 생각하세요? 정확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흔적이 남기 맞습니다.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네. 치고 들어가면 쓰레기통을 가야 됩니다. 네. 쓰레기통을 확보해야 돼요. 휴지통을 확보하고 보통 이제 숙박업소에 가면은 비닐봉지로 씌워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가지고 그대로 통째로 이제 사진 찍고 바로 갖고 와야 되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침대 시트입니다. 완전히 그 현장 적발하는 사람이 네. 형사처럼 해야 돼, CSI처럼 해야 되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더 생겨가지고 오히려 위헌 결정을 받은 거예요. 직접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시트를 딱 확보해야 되는데 근데 또 문제가 있다. 시트. 쓰레기는 모텔 주인이 소유권 주장 안 하거든요. 네. 시트는 모텔 주인 겁니다. 그래서 모텔 주인이 이걸 또 비싸게 팔아요. 아 판매를 하는구나. 예. 아 이거 우리 건데 어떻게 맞다. 가져가시냐. 흥분해서 막 갖고 나오면 절도죄가 되는. 안 돼요, 안 돼요. 예. 와.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마음대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 모텔 방에. 맞아. 그래서 지금 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잠복해 있다가 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모텔 주인이 막는 거죠. 그럼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텔 주인한테 이러저런 사정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때도 또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 모텔 주인은 경찰 데려오라고. 경찰 데려오세요. 이거 1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렇게도 못해요. 네. 그래서 아예 경찰한테 미리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추적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연락할 수 있으니까 대기해 주세요. 오세요. 완전히 뭐. 경찰력이 어마어마한 낭비가 이제 벌어진 거예요. 사실. 아니 그걸 남편이 완전히 무슨 추리소설 매니아, 경찰 드라마 매니아 아니고 네. 이걸 어떻게 해? 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게 남편과 아내를 이렇게 고정시키면 안 됩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배우자가 죄송합니다. 일방 배우자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되냐고. 이게 참 그래요.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그 모텔 방은 원래 그대로고 그 시트도 원래 그대로였는데 불륜이 일어나는 순간에 이 방과 시트의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네. 올라간 거예요. 불륜이 일어나면서 맞습니다. 예. 이 시트의 부가가치가 오늘 난 가운데 못 앉아니까 전문 네. 용어가 너무 나와. 아니 근데 간통죄를 형사처벌하는 범죄로 본 순간 그 모텔 방은 범죄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범죄 현장이 되니까 이걸 가지고 국가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돼? 라는 어떤 의문과 함께 야, 또 범죄니까 당연히 해야지. 경찰 출동, 현행범 체포 해야지.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구속했습니다. 아 맞아, 구속했어. 그래서 신문에 다 나왔어요. 특히 영화 배우들 이런 거 네. 맨날 찍히고. 네, 본명까지 해가지고 사진까지 다 나왔습니다. 네. 예, 유명 배우들 많았잖아요. 뭐 정모 씨도 예, 있고. 예. 예. 저도 그거 기억납니다. 참나 참. 굉장히 저도 뭐 제 세대는 아닙니다만 뭐 엄청 좋아했던 배우인데. 예. 그러니까 저기 옛날에 뭐 호텔에서 나오는 거 사진 찍었다 네. 이거 갖고 맨날 싸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호텔에서 나오는 것만 찍어가지고는 사실 확실치가 않은 게 예. 예전에 80년대에는 지금처럼 커피 전문점 이런 게 없어가지고 호텔 커피숍에 들어갔다거나 실제로 한번 어떤 대기업 회장님이 여자 비서랑 호텔에서 진짜 들어갔다 나오는 거였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어느 장소에서 회의를 하고 다른 장소로 옮기는데 서류 정리할 게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동네 다방 가기는 싫으니까 호텔 커피숍에 들어가서 서류 맞춰보고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 장면을 누가 찍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거기 직원들하고 와서 여기서 뭐 있었던 장거랑 영수증이랑 해가지고 뭐 그거는 이제 그런 불륜이 아니었다라는 게 증명이 되긴 했는데 실제로 예. 그 위험이 좀 있어요. 그런 게 안 나오면. 객실 출입이 증명이 되느냐? 네. 예. 여부죠 사실. 예. 근데 객실 출입해도 또 우기는 네. 사람들이 있잖아. 우기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사실 그런 숙박업소 객실에 들어갔으면 네. 성관계 했다고 일단 보는 게 맞을 텐데. 우길 거 우겨야 되는 예.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대법원에 그 확립된 판례가 나온 겁니다. 간통죄는 특징이 있다. 아는 사람이 없다, 본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앞뒤 정황 가지고 증명됐다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 헌법 위반 아닌가? 근데 네. 그렇게 되면 그런데 대법원이 그렇게 판단했기 그러니까. 때문에, 네네네. 정황 증거로 이거는 정황 증거로 해준다는 자체가 법리가 안 맞는 거 아니야?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살인 범죄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간통죄하다가 갑자기 살인으로 갑니다만 살인 범죄 직접 증거가 뭐가 있을까? 직접 증거는 그것만 가지고 범죄가 증명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목격자, 오케이. 또는 CCTV, 블랙박스, 영상, 오케이. 또는 우연히 녹음, 오케이. 예,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없다, 영상이 없다. 저도 그런 거 보면은 무슨 살인 도구라든가 네, 뭐 네, 이런 네. 건데 그게 저도 네. 그 생각은 들었거든요. 예. 살인 도구가 나왔고 뭐 피해자의 피가 묻어있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지문이 있고 이 사람 집에 있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살인이라고 확실하게 이게 살인 행위가 있었던 거냐? 그거는 또 아우 지금 박사님께서 대단히 날카로운 부분 말씀하신 건데요. 우리가 과학 증거라고 하잖아요. 과학 수사를 통해서 얻은 과학 증거, DNA, 지문, 뭐 혈액, 혈흔, 뭐 족적. 요즘엔 또 과학 의류, 섬유에서 나온 것까지 다 여러 개 합니다. 법 곤충학도 있고요. 뭐 다양한 게 있는데 이거 다 간접 증거입니다. 이거 다 정황 증거입니다. 그렇게 하죠. 이거 야 여기에 쓰레기통에서 콘돔이 발견됐어? 그 성형이 했겠네? 이거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DNA가 발견됐다고 쳐볼게요. 또는 흉기에서 지문이 나왔다. 그 흉기를 가지고 흉기를 손에 잡았겠네? 까지는 확인됩니다. 그런데 그래 흉기를 손에 잡고 정말 찔렀어? 이건 직접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맨날 그 범죄 현장에 떨어진 거 주웠다 이런 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피해자 얼굴 또는 피해자의 손톱 밑에서 DNA가 나왔어? 그러면 저항하다가 긁었으니까 그 사람이 가해자겠지. 이것도 다 정황 증거입니다. 따지고 보면 정황 증거네요. 네, 그래서 정황 증거만 가지고 유죄 판결을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아주 특별한 건 아니죠. 그럼 하나 더 질문이 있어요. 원래 불법적인 건 증거 안 되잖아요. 미국 영화 보면 맨날 그렇게 나오잖아요. 몰래 그렇죠. 녹음한 거 증거 안 된다. 그렇죠. 예. 근데 간통죄에서 옛날에 뭐 그때는 몰카 같은 거 없었지만 그 몰카 같은 것도 가끔 문제가 됐잖아요. 아니면 흥신소 불법인데 찍었다. 이것도 증거가 됐어요 옛날에? 일단 첫 번째로 따져봐야 되는 거는 과연 불법이냐입니다. 불법이 아니죠. 아니에요? 불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몰카가 불법이 아니에요? 불법 아닙니다. 네. 불법 아니에요. 그리고 또 대화 녹음도 몰래 미국 영화를 너무 찍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몰래 제3자 사이의 대화를 고지 없이 몰래 녹음을 하면은 이건 통신비밀보호 위반이니까 이제 위법한 행위이고 처벌 대상입니다만 그 대화에 내가 당사자다. 근데 고지하지 않고 몰래 녹음했다.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여러 사람 대화 중에 내가 포함돼서 얘기하다가 다 녹음했다. 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게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이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이라고 하는 게 모든 경우에 다 그냥 증거 능력이 다 제로가 돼버리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배척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미국 드라마 같은 영화 나오는 걸 걔들이 우리보다 세게 하는 거예요? 주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것도 아마 개별적인 사건마다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역시 드라마로 배우면 안 돼. 맨날 드라마로 배우지 말라고. 그래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지만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유죄의 증거를 쓸 수 있는 그런 예외들이 있죠. 예외들이 존재합니다. 분명. 그 당시에는 그런 법률을 어떻게 적용을 했었나요? 그때? 그러니까 이게 간통죄는 굉장히 왜냐면 이게 사회범죄, 옛날 유교 사회, 도덕 사회에서는 이게 족보가 바뀌고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친족이라든가 어떤 이웃 간에도 공동체 사회여서 그 대명률의 시박이라는 게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시박은 사면형이 없어요. 근데 이 시박 중에 뭐가 있냐면 형제 간의 사이 안 좋게 지내는 거, 이웃 간에 친하게 안 지내는 거, 이것도 시박에 들어가요. 무섭죠? 무섭네요. 사면이 없어. 와. 그런데 제가 이번에 교보문고에서 손자병법을 출간했습니다. 이게 지금 3번째 판인데 과거에 올제에서 2번 냈고 그것을 개정해서 손자병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냈던 책의 한 20% 정도 수정한 것 같아요. 제가 손자병법은 진짜 애착을 많이 하는 책인데 손자병법에 나온 기존의 책들을 보면 병서적인 의미를 가지고 손자병법을 해석해야 되는데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경영논리, 처세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이걸 해설한 책들이 너무 많더라고. 이 손자병법이 그럼 오늘날 경영이나 뭐 리더십이나 처세에 도움이 안 되느냐? 당연히 되죠. 그런데 여기 쓰인 의미는 전술적인 의미로 쓰여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를 찾은 다음에 그거를 리더십이나 처세나 경영에 적용해야 되는데 전술적인 의미를 찾지 않고 경영적 마인드를 가지고 그걸 억지로 해석해서 하니까 왜곡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의 이야기를 실제 전쟁사의 사례를 통해서 이게 이런 의미다. 그리고 이것이 전쟁사에서 이런 의미가 있다. 라고 밝히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전쟁사와 비교해 보니까 손자의 의미라든가 병서의 의미가 기존에 해석하고 많이 다른 거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손자병법의 하나하나 이야기를 전쟁사의 사례하고 비교해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면 진짜 올바른 전략, 전술, 리더십, 처세의 원리를 여러분이 정말 손자가 말한 뜻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